왜 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암 치료를 받았는데 누구는 재발하고 또 누구는 1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실까요? 항암 치료를 마친 분들을 추적한 연구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것을 바꾼 그룹은 생존율이 88%로 매우 높았습니다. 대부분 놓치고 계시지만 실제로 알고 나면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최고 좋은 건강식이라 믿고 먹어온 음식들이 암 재발을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년간 수천 명의 암 환자들과 함께 오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수술을 받고 똑같은 항암제를 맞았는데도 누구는 6개월 만에 재발하고 누구는 2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지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은 도시 이즈모에 있는 암 환자 자조 모임 이야기예요. 이곳의 10년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무려 95%입니다. 일반적인 암 치료 생존율과 비교하면 정말 기적 같은 수치죠. 이들이 특별한 치료를 받는 걸까요? 비싼 약이나 최첨단 의료 장비를 쓰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병원보다 치료가 단순해요. 그런데 결과는 압도적으로 좋아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들의 비밀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특정 음식들을 절대 먹지 않는 거였어요. 1985년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처음엔 단순한 환자 지지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들의 생존율이 일반 환자들보다 현저히 높다는 걸 발견했죠.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메이지 유신 이전, 그러니까 1868년 이전에 전통 일본 식단을 철저히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본 전역에 비슷한 모임들이 생겨났고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2010년에는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도쿄대 의대에서 이들의 방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죠. 그럼 이들이 정확히 어떤 음식들을 끊었는지, 왜 그 음식들이 위험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우선은 세 가지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료입니다. 암세포는 무한정 성장하고 분열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정상세포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포도당을 빨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펫 검사의 원리인데, 포도당에 방사성 물질을 붙여서 주사하면 암세포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모이거든요. 우리가 달달한 음식이나 흰 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 연구소에서 암세포 실험을 했을 때 포도당 농도를 절반으로 줄였더니 암세포 성장 속도가 무려 73% 감소했어요. 반대로 포도당 농도를 2배로 늘렸더니 성장 속도가 85% 증가했고요.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자라려면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들이 필요해요. 특히 우유나 유제품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는 원래 송아지를 빨리 키우기 위한 건데, 사람이 마시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요. 하버드에서 18년간 12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성장인자의 혈중 농도가 높은 그룹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4배, 유방암은 1.9배, 대장암은 2.1배 높았어요. 특히 50세 이후에 유제품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뚜렷했고요. 세 번째는 염증 환경입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하려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조직을 느슨하게 해야 해요. 만성 염증이 바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염증이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혈관과 혈관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암세포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공육이나 트랜스 지방이 대표적인 염증 유발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성 물질을 대량 생산하게 만들어서 마치 암세포를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해요.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성장 발판이 되는 셈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같은 치료를 받아도 결과가 다른지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암세포를 키우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식품들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마치 우리 몸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계속 박혀 있는 것과 같아서 면역 시스템이 24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가장 흔한 경로가 바로 티백차예요. 캐나다 연구팀이 11가지 티백을 분석한 결과 한 잔당 평균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어요. 특히 요즘 많이 쓰는 피라미드 모양의 고급 티백이 가장 위험했어요. 플라스틱 재질이 다양하고 표면적이 넓어서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러나오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78세 박영희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녹차 티백을 우려서 드셨어요. 특히 편리하다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할머니 말로는 이게 얼마나 간편한지 모른다면서 하루에 5, 6잔씩 드셨죠. 그런데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더니 1년 후에는 위 내시경에서 염증성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염증의 원인을 찾아보자고 하셨죠. 혈액 검사에서 미세 플라스틱 마커까지 높게 나왔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니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각종 건강 프로그램도 열심히 시청하시고 건강식품도 꾸준히 드셨는데 하나같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플라스틱 컵에 우린차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에 든 건강즙, 비닐 포장된 선식 등등이요. 더 놀라운 거는 할머니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매일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챙겨 드시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였죠. 티백을 입차로 바꾸고 유리컵을 사용하도록 권했더니 3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입차가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차 맛도 더 좋고 마음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수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특히 여름철 차 안에 놔둔 생수나 햇볕에 노출된 플라스틱 물병은 매우 위험해요. 온도가 25도만 넘어도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물로 녹아나와서 내분비계를 교란시켜요. 프탈레이트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호르몬 의존성 암의 위험을 높여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첫째, 티백 대신 잎차를 우려 드세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만해요. 잎차가 맛도 더 좋고 항산화 성분도 더 많거든요. 둘째, 플라스틱 물병 대신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물병을 사용하세요. 처음엔 무겁다고 느끼시겠지만 금세 적응되실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차 안에 물병을 절대 놔두지 마세요. 셋째, 배달 음식은 받자마자 바로 세라믹이나 유리,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오븐 투자가 아깝지 않죠. 설거지가 부담스러우시면 종이 접시라도 사용하세요. 넷째,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플라스틱을 넣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네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에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중 농도를 높이면 세포 분열을 촉진해요.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 젖소들이 임신 중에도 계속 젖을 짜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는 젖소가 새끼를 낳은 후 6에서 8개월간만 젖을 내는데 현대 낙농업에서는 인공수정을 통해 계속 임신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1년 내내 젖을 짜내거든요. 임신한 젖소의 우유에는 에스트로겐이 일반 우유보다 3에서 5배 높아요. 에스트로겐은 호르몬 의존성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은 체내 에스트로겐 생산이 줄어드는데 이때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에스트로겐을 공급받으면 유방암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충청도에 사시는 85세 이정자 할머니는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500ml씩 드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많이 섭취하라고 하셨거든요. 칼슘 보충제까지 함께 복용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할머니는 우유만큼 완전한 식품이 어디 있겠나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2년 후 정기검진에서 유방에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죠. 내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 하시면서요. 수술 후에도 계속 우유를 드시다가 1년 만에 같은 쪽 유방에 재발하셨어요. 그제서야 우유와 암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드렸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의사가 칼슘을 먹으라고 했는데 우유가 나쁘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유를 끊고 두유와 견과류로 바꾸신 후 추가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는 지금 우유를 끊은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세요. 치즈나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릭 요거트에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더 농축된 성장인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트 한 컵에는 일반 우유 2컵분의 IGF-1이 들어있어요. 건강하다고 매일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대안으로는 두유, 아몬드유, 귀리우유를 추천해요. 두유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데 이는 약한 에스트로겐 효과를 내면서 오히려 강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아몬드유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귀리우유는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세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트랜스지방과 튀긴 음식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산소와 영양분의 출입을 막아요. 정상세포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오히려 산소 없이도 잘 사는 암세포만 유리해져요.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데 트랜스지방이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에너지 생산에 차질이 생겨요. 반면 암세포는 산소 없이도 포도당만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서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갖게 돼요. 기름을 18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 트랜스지방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이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느슨해져서 암세포가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 이동하기 쉬워져요. 대구에 사시는 74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는 건강한 분이셨어요. 등산도 꾸준히 하시고 건강검진도 빼먹지 않으시는 모범적인 분이셨고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매일 치킨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 귀찮으니까 치킨집에서 시켜 드시는 게 편하셨거든요. 게다가 치킨 한 마리면 3끼를 드실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이렇게 간편하고 맛있는 게 어디 있나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게 되었어요. 아침에는 전날 남은 치킨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고 저녁에는 새로 시켜서 드시는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가 1년 후 정기검진에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해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왜 암에 걸렸냐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하루에 튀긴 음식을 2-3번씩 드시고 계셨어요. 치킨뿐만 아니라 간식으로 감자튀김이나 도넛도 자주 드셨고 라면을 끓일 때도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드셨거든요. 본인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하루 종일 트랜스지방에 노출되어 계셨던 거예요. 튀긴 음식을 끊고 생선구이나 닭가슴살찜으로 바꾸신 후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도 빠르고 지금까지 재발 없이 지내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맛이 싱거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맛있다고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식물성 기름들도 위험하다는 점이에요.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서 체내에서 염증 물질로 변환돼요. 해결책은 튀긴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치킨 대신 삶은 닭고기나 닭가슴살구이, 감자튀김 대신 구운 감자나 찐 감자를 드세요. 처음엔 맛이 밋밋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하는데 설탕이나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하게 돼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당뇨병 환자와 일반인의 암 발병률을 비교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당뇨병 환자의 간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74%, 췌장암은 무려 200% 높았거든요. 혈당이 높다는 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난다는 뜻이고 암세포 입장에서는 무제한 뷔페가 차려진 것과 같아요. 시카고 의대에서 실험했을 때
암세포 배양액의 포도당 농도를 절반으로 줄였더니 암세포 성장 속도가 70%나 감소했어요. 반대로 포도당을 2배로 늘렸더니 성장 속도가 85% 증가했어요. 이는 우리가 먹는 당분이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더 놀라운 건 숨어있는 당분들이에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83인데 이는 설탕 덩어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식빵은 90, 떡은 85, 우동은 95로 모두 설탕과 비슷하게 혈당을 급상승시켜요. 포도당이 100이니까 거의 설탕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과일 주스는 더욱 위험해요.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개분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섬유질은 전혀 없어요. 경남에 사시는 79세 김순덕 할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설탕은 절대 안 드셨어요. 대신 건강에 좋다는 현미 시리얼과 바나나, 포도를 매일 아침에 드셨어요. 혈당에 좋다는 여주죽도 꾸준히 드셨고 조청으로 단맛을 낸 떡도 간식으로 드셨어요. 할머니는 설탕은 한 톨도 안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3개월 후 혈당이 250까지 올라가더니 6개월 후에는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설탕도 안 먹고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당황하셨어요. 의사도 당뇨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하셨거든요. 자세히 분석해보니 할머니가 드시던 현미 시리얼 한 그릇에는 각설탕 12개분의 당분이 바나나 1개에는 각설탕 6개분이 들어있었어요. 여주죽도 쓴맛을 없애기 위해 과일을 많이 넣어서 당분이 높았고요. 조청도 쌀로 만든 천연 감미료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단순당이었어요. 할머니는 하루에 각설탕 30개분 이상의 당분을 섭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액체나 분말 형태로 흡수가 빠른 상태로요. 설탕을 직접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전통 시럽인 매실청, 생강청, 도라지청도 조심해야 해요.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설탕과 1:1로 재운 것이라 설탕물과 다름없거든요. 조청이나 무엿도 마찬가지예요. 쌀이나 보리로 만들었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분자 구조가 단순해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려요. 가장 무서운 건 무의식적으로 먹는 숨은 당분들이에요. 김치에도 요즘은 설탕을 넣고 반찬이나 소스에도 당분이 들어가요. 짠맛 라면에도 설탕이 들어있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에도 각설탕 2개분의 당분이 숨어 있어요. 하루에 삼각김밥 2개, 음료수 1개, 과자 1봉지만 먹어도 설탕 50g을 넘어요. 세계 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분 과다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혈당 지수가 낮은 통곡물로 바꾸세요. 흰쌀 대신 현미나 귀리,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둘째, 과일은 주스가 아닌 통과일로 드시되 하루 1개로 제한하세요. 당분이 적은 베리류나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 늦출 수 있어요. 넷째,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설탕, 과당, 포도당, 옥수수 시럽 등 이름만 바뀐 당분들이 숨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1위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50g씩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해요. 50g은 햄 2장, 소시지 1개 정도의 양이에요. 생각보다 적은 양이지만 매일 조금씩 먹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누적되는 거예요. 전북에 사시는 82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건강하게 사셨어요. 직접 기른 채소와 곡물, 집에서 키운 닭으로 식사를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농촌에서는 모든 게 천연이다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5년 전 아들이 도시로 모시고 와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농촌에서의 자급자족 생활과 달리 도시에서는 모든 걸 사서 먹어야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도시 음식이 이렇게 편리하고 맛있구나 하시면서 신기해하셨어요. 특히 아침에는 토스트에 햄을 올려 드시고 점심에는 라면에 소시지를 넣어 드시고 저녁에는
어묵탕을 끓여 드시는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간식으로는 육류 통조림도 자주 드셨고요. 할아버지는 농촌에서는 고기를 자주 못 먹었는데 도시에서는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년 후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해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농촌에서 80년을 건강하게 살았는데 도시 와서 2년 만에 암에 걸리다니 라고 하시면서 정말 충격받으셨어요. 자세히 계산해 보니 할아버지가 드시는 가공육의 양이 하루 150g이 넘었어요. 세계보건기구 기준 위험량의 3배였죠. 농촌에서는 가공육을 거의 안 드셨는데 도시에서는 매일 3끼를 가공육으로 드신 거였어요. 가공육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햄, 소시지, 베이컨은 기본이고 어묵, 맛살, 통조림, 육류 패티, 핫도그까지 모두 가공육이에요. 심지어 건강하다고 알려진 닭가슴살 제품들도 대부분 나트륨과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육이거든요. 문제는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화학물질들이에요. 아질산 나트륨은 보존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육류의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해요. 니트로사민은 위에서 위산과 만나면 더욱 활성화되어서 DNA를 직접 손상시켜요. 더욱 교묘한 건 무첨가, 천연 같은 마케팅 문구예요. 샐러리 추출물이나 천연 보존료라고 해도 결국 아질산염 성분은 동일해요. 단지 천연에서 추출했다는 차이일 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같아요. 해결책은 시중에 포장된 가공육을 완전히 끊는 거예요. 대신 정육점에서 생고기를 사서 직접 조리하거나 생선, 달걀, 두부, 콩류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에요.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살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아이들 간식도 주의하세요. 소시지, 햄이 들어간 과자나 간식은 성장기에 더욱 해로워요. 이제 실제로 암을 이겨낸 분들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일본 이즈모 지역 암 환자 모임의 10년 생존율은 놀랍게도 95%예요. 일반적인 암 치료 생존율이 60에서 7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정말 기적 같은 수치죠. 이들이 특별한 치료를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치료는 단순하지만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음식을 3년에서 5년간 완전히 끊고 현미와 채소 중심의 식단을 유지해요. 독일의 게르슨 요법도 마찬가지예요. 막스 게르슨 박사가 개발한 이 요법은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87%까지 끌어올렸어요. 핵심은 역시 식이요법이었어요. 가공식품을 완전히 배제하고 유기농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미국의 히포크라테스 건강연구소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이들 모두 음식을 가장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암과 싸우는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식이요법을 실천하는 분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존 기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도 인상 깊은 사례가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89세 장덕순 할머니인데요. 3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가족들은 모두 포기 상태였어요.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기로 유명하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오늘 말씀드린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미죽을 끓여 드시고 직접 기른 채소로만 반찬을 만들어 드셨어요. 6개월 후 검사해서 암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고 1년 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지금도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가 특별히 강조하시는 건 음식이 곧 약이다 라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매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치료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신 거죠.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80대, 90대에도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회복력을 끌어내려면 올바른 연료를 공급해야 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첫 주에는 가공육부터 끊어보시고 둘째 주에는 설탕과 단 음식, 셋째 주에는 튀긴 음식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돼요.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3개월만 실천하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가 좋아지고 잠도 깊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80%만 지켜도 충분해요. 가끔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드셔도 돼요. 다만 예외는 예외일 뿐 일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거든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하면서 드시는 따뜻한 한 끼가 어떤 영양제보다 값진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암은 분명 어려운 질병이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꾸준한 실천으로 몸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텨내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도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건강한 모습의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라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